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해보죠. 지난 시간에 좀 강의가 좀 길어졌죠. 그러니까 그 노노목간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슬라이드 내용도 많고, 일단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바람에 1시간 넘게 강의를 해서 영상 2개로 끊었는데, 그래도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목간을 이제 주제로 강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고문서인데, 고대 사회,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는 시대가 고대사니까 한국 고대 고문서라고 한다면 사실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문서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이로 남아있는 문서 자료는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촐랑문서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하긴 좀 어렵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유일한 사례인가요? 어떻게 생각나지 않네. 고문서가 또 뭐가 있을까? 촐랑문서 말고.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른바 이제 우리는 신라 촐랑문서라고 하는 자료가 있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발견된 건데, 1933년인가요? 그때 발견이 돼요.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시대 행정문서로는 통일신라시대뿐만 아니라, 뭐 목간을 제외하고 종이문서로만 한정을 했을 때, 행정문서로 고대사회에서는 유일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합쳐서 유일합니다. 바로 그 촐랑문서인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그 신라 중앙 조정의 어떤 치밀한 어떤 그 지배 방식, 운영 시스템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제 그 당시 살았던 백성들의 삶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촌락의 삶, 일상사까지도 사실은 대상이 돼서 연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교과서에서도 여러분들 봤을 거고 사실 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문서입니다. 그죠? 예. 다만 이게 사실 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촐랑문서라는 자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촐랑문서를 석사 과정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뭐 이제 스터디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 학부생 단계에서는 이 문서 자체에 대한 연구사나 아니면 문서 자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진짜로 어려운 주제고 분야입니다. 신라 촐랑 문서만 가지고도 박사학위 논문이 몇 개씩 나오니까요. 사실 요 문서 단 2장인데 단 2장에 4개의 촌락에 대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 것 정도인데 요 내용 갖고도 벌써 학위 논문이 몇 개 나왔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 동국대에도 계시는 윤선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 촐락 문서에 대한 분석으로 사실은 젊은 날에 이름을 알리셨죠. 어쨌든 그만큼 이제 사실 연구도 많이 된 자료지만 학부생 단계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다. 예. 생각이 되고, 저도 석사 때부터 계속 그 촐랑문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논문을 쓴 거는 아마 한 편 정도, 그러니까 그 관갑 논문이라고 해서 그 저기 촐랑문서에 적혀 있는 이제 관갑이라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논문을 한 편 쓴 거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촐랑문서 굉장히 어려운 자료라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그 어려운 자료를 살짝 맛만 보는 걸로 하시죠. 응? 그러니까 딱 살짝 이렇게 찍먹하는 걸로. 예, 사실 이 내용 자체로 사실 한 학기를 강의해도 모자랄 정도로 사실 중요한 자료긴 한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통일신라 문서행정을 통해 인민을 지배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어목간 얘기하면서 문서행정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율령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기반이 되는 법령 시스템이 있고 거기 율령의 근간에서 국가가 지배가 되는데 사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현실 사회에서는 사실 문서행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 이런 교육기관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다 문서행정에 있는 거죠. 문서행정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교육기관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죠? 그래서 이 문서행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했던 고대 국가의 어떤 일면을 볼 수 있죠. 이 문서를 통해. 자, 신라 촐랑 문서는 1933년 일본 나라현에 있는 토다이지 동대사라고 하죠. 우리는 토다이지 쇼쇼인 그 정창원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시대 지방 행정 문서입니다.
이게 정창원을 이제 효효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전 정창원이라고 읽겠습니다. 효효인, 정창원이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어쨌든 이 고문서를 통해 우리는 통일신라식의 행정의 말단 단위가 뭐냐? 보통 촌이거든. 촌. 마을 촌자 쓰는 그 촌입니다. 그 촌이 사실 촌주가 있고 그 촌을 관할하는 촌주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있고 그 촌주 아래 촌락 대략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조그마한 촌락이죠. 그 촌락이 이제 100명은 좀 넘죠. 100명 넘게 좀 사는, 그러니까 뭐 200명은 안 될 거예요. 촌락 문서에 나오는 그 한 촌락당 인원이 100명, 100명대일 겁니다. 이따 문서에서 볼 건데. 어쨌든 그 말단단이에요. 그 진짜 우리나라 현재 한국 사회로 따지면 뭐 뭐 서울시 서대문구 뭐 남바자동 할 때 동이죠. 동 정도 되는 단위인 거죠. 사실 이 당시에는 그 고대 사회는 인구가 적어서 촌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단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말단 단위이지만 지금의 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단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촌락인데 마을 촌자를 쓰는 그 정말 말단 단위인 촌락 내부 사정까지 속속들이 파악하였던 어떤 신라 중앙의 국정 운영의 치밀함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촌락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바꿔 말하면 이제 그 신라 지배체제 이면에 존재했던 인민, 백성들의 어떤 존재 양태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국 간에 이제 기나긴 항쟁 끝에 한반도를 통일한 것이 신라 아닙니까? 물론 한반도를 통일했다기에는 사실 대동강 이남이지만 대동강 이남까지만 통일한 거죠. 대동강 이북은 뭐 사실은 뭐 저기 나중에 발해가 쓰니까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폐강진 설치되고 이러기 전까지는 사실 어 청청 청천강까지도 뭐 가냐 마냐 막 이러고 있죠 사실은. 예, 뭐 대동강 이남의 땅을 모두 확보해서 대동강 이남 지역 그 오늘날 대동강이 평양을 흐르니까 오늘날 평양 일대까지 신라가 영역을 확장하고 거기에 지배력을 침투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뭐 한반도를 통일했다는 게 좀 약간 이제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흔히 통일신라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한반도를 통일한 통일신라는 오랜 전란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드디어 이제 대민 지배 체제를 강화하며 체제를 안정시켜 나갑니다. 이때가 그런 시기죠. 딱 이제 언제 때입니까? 아니 문무왕 때 나당 전쟁 끝내고 이제 문무왕에서 신문왕으로 넘어가면서 신라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신라가 이제 김음돌에 나는 진압하면서 이제 신문왕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왕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신라가 전성기로 접어들어서 통일신라가 전성기를 접어들어서 경덕왕 때까지 정점을 찍는다. 흔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뭐 애매하지만 어쨌든 딱 그 시점, 그 시기, 전성기 신라의 시기, 그 시기에 어떤 대민 지배 체제를 강화하면서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정말 탄탄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신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촌락문서가. 그죠? 어쨌든 그 당시 신라는 진짜 한반도에 있는 모든 주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고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행정력은 정말로 각 지방 구석구석에 포진해 있는 말단 촌락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나라의 도자이지 효소인에서 발견된 이른바 이 신라 촌락 문서는 이러한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행정력과 당시의 어떤 대민 지배 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촌락 문서가 어떻게 발견되냐면 1933년 10월에 일본 나라현 도자이지 동대사죠. 정창원의 효소인 정창원인데 정창원이 사실은 이제 큰 한 동의 건물이에요. 정창원이 뭐냐면, 잘 알죠? 우리 일본 천황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창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대로 천황가에서부터 뭐 관련된 유물부터 해갖고 정말로 고대로부터 일본에서 이제 야, 이건 정말 중요한 유물이야 했던 유물들을 다 이제 보물창고처럼 갖고 있는 그 창고가 정창원인데, 이 정차원이 크게 한 동의 건물로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지금도 있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은 다 박물관에 들어갔죠. 저기 천안가 박물관에 들어갔지만 그
그 정창원 그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보면 크게 한 동의 건물인데, 동중서로 방이 3개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방을 동창, 그 다음에 가운데 방을 중창, 그 다음에 저기 맨 서쪽에 있는 방을 서창, 이렇게 동중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큰 하나의 건물에 방이 3개인데, 그 중에 중창, 가운데 방에 소장되어 있던 화엄경론질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었어요. 이 보물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이 화엄경론질이라는 것도 사실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경이고, 여기에 화엄경론이라고 하면, 론이 붙으면 그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예요, 주석서. 해설서입니다. 약간의 이제 주석이 붙어 있는 화엄경을 설명하는 이런 그 사상의 어떤 화엄경에 담겨 있는 불교 사상의 요체를 설명하는 론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질은 뭐냐면, 화엄경론 질할 때 질은 사실 예전에는, 옛날에는 책이 이제 귀하니까 책을, 특히 중요한 책 같은 경우는 잘 감싸 갖고 이렇게 잘 보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은 정말 중요한 책은 비단으로 이렇게 감싸서 보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종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감싸서 잘 보관하는 걸 질이라고 하는데, 화엄경론 질이라는 건 결국 화엄경론을 보관하고 있는 질인 거죠.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화엄경론을 보호하는 그 질의 안쪽 면에 이 종이가 덧대어 있는 거예요. 이 화엄경론을 보호하려고 그 신라 촌락문서 그 종이를 재활용해서 딱 안에 딱 부착해서 딱 이렇게 놔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안에 내장재 같은 거지, 완충제 같은 거지. 우리 소포 오면 안에 스펀지나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엄경론지를 보관하기, 화엄경론을 보관하기 위한 질인 거죠. 그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발견 당시 문서는 화엄경론 책자를 보관하기 위해 쌓는 덮개인 질 내부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서는, 그 초약 문서는 당나무 종이, 그러니까 저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당나무로 많이 종이를 만들었거든요. 저지라고 해요. 저지. 약간 거친데, 즉 현대 종이랑은 상상이 안 돼. 현대 종이랑 비교하면 사실 조악하죠. 조악한데, 이 당시의 저지는 굉장히 고급 서사 재료입니다. 어쨌든 당나무로 만든 종이를 사용하였고, 그 크기는 가로 58cm, 세로 29.6cm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촌락문서 같은 이 유물은 이제 가끔씩 특별전 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공개가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그대로 발견됐을 때 사진을 촬영하고 그대로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공개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어떤 사진 자료에서 확인되는 만큼의 선명한 어떤 보존 상태가 남아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일본 정창원, 정창원이나 일본 천황가의 보물이 항상 우리 현대 한국처럼 박물관에 항상 상설 전시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특별전하면 가끔 가다 정말 어떤 행사나 어떤 어떤 걸 기념해서 이렇게 몇 개씩 출품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 꺼내놓는 것도 아니고 몇 개만 선정해서 그거만 살짝 보여주고, 그 이제 특별전 기간 끝나면 다시 박물관에 들어가고 수장고로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어떤 그 유물이나 고대 유물이나 보물들이 상설 전시되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유물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특별전으로 가끔씩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각지에서 그 보물을 보기 위해 가는 거죠. 그런 정창원 특별전 이런 거 할 때 가는 겁니다. 그 근래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내가 일본을 갔던 게, 올해 봄인가 봐요. 봄에 봄에는 뭐가 오랜만에 그 출품됐냐면, 이제 옛날에 그 이세신궁이라고 하는 그 데서 발견된 그 유명한 백제 칠지도 있죠. 백제가 일본에게 전달한 칠지도라고 하는 칼 있잖아요. 그게 오랜만에 공개가 돼갖고 저도 일본에 가서 그걸 보고 왔는데, 그런 식입니다. 어디 항상 어디 박물관 가면 칠지도가 걸려 있는 게 아니야. 딱 출품하는 딱 그때만 몇 개의 물품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는데, 올해는 실지도가 공개된대. 그럼 한국 사람들 신나갖고 또 가서, 저 같은 연구자들은 가갖고 신나게 구경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네. 이거 또 강의 길어진다. 큰일 났다. 자, 어쨌든
당시에도 이 발견된 문서는 바로 사진 촬영하고 다시 본래 발견된 상태 그대로 질 속에 넣어서 현재까지 정창원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아마 참 나중에 검색해 봐야겠다. 언제 한번 출품된 적이 있는가? 정창원 요 촐라 문서가 출품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사진이 그때 촬영한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문서 연구는 그래서 현재는 문서를 촬영한 사진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선명해요. 참 글자가 다 확인이 됩니다. 이 고문서를 통해 당시 신라 지방행정의 말단 단위인 촌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어떤 그 당시 통일신라 시기 지방행정의 치밀함. 그러니까 그 당시 통일신라 시기의 중앙 정권의 행정력이 어마어마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지배체제 아래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 그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 백성들, 인민들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서 발견 이후로 신라 촌락 문서에 대한 연구는 시작 거의 뭐 초창기부터 사실 엄청 뜨거운 어떤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한 번씩은 다 다뤘던 자료가 바로 이 촌락 문서인데 그때 초기부터 이 문서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불렸어요. 예를 들면 민정 문서다. 이게 뭐 백성들의 어떤 그 민정 말 그대로 민간 행정을 위한 문서다 해서 민정 문서. 근데 문서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해서 그냥 촐락 문서라고 하자. 촐락 문서. 그다음에 아니다. 이거는 균전성책이다. 균전제 있죠. 통일신라 시기에 그 시행되었다고 흔히 얘기되는 그 균전제와 관련된 이 자료다. 균전성책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거는 촌락에서 활용되는 실제 행정 문서로서 장적은 이제 호적 대장 같은 거예요. 호적 대장인데 거기에 이제 각 가호의 뭐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는데 땅하고 토지랑 이런 게 그걸 장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촌락 장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문서 자체에 대한 이 다양한 명칭을 불렸다는 건 뭡니까? 초창기부터 이 문서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걸 볼 수 있죠. 다양하게 민정문서, 촌락문서, 균정성책, 촌락장적 뭐 다양하게 명칭을 불려왔습니다. 특히 근데 이 문서 자체가 지금 근래에는 어떤 호적이나 개장류의 성격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촌락장적이라는 이름을 많이 불려왔어요. 뭐 예를 들면 아마 저기 이인철 선생님도 촌락장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이게 이인철 선생님 책인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이인철 선생님 신라 촌장적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호적이나 개장, 그 당시에 호적대장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촌락장적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죠. 그 촌락장적이라고 말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호적이나 개장류의, 호적대장의 성격의 서류다라고 본 거죠. 근데 근래에는 이 문서가 호적이나 뭐 개장류의 성격도 있지만 그 밖에 다양한 성격을 모두 다 아울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장적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근래에는 많은 견해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서의 성격과 용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차라리 좀 편하게 아직 딱 성격을 규정하지 말고 신라 촌락 문서라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신라 촌락 문서가 정식 명칭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신라 촌락 문서를 이제 신라 촌락 문서의 이제 용도와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신라 촌락 문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4개 촌락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정말로 통일신라의 어떤 지방집의 실상을 전하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서에는 총 4개의 촌락에 대한 정보가 전해요. 근데 이 그 촌락에서도 특히 어떤 정보냐면 촌명, 즉 촌 이름, 촌역, 촌의 범주, 그러니까 지리적 범위, 그리고 호구의 등급, 이걸 연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 불화자변의 저 연자가 연기나 딸 때 연자로도 많이 쓰였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집 하나, 가호 하나를 연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연이라는 말이 어디 처음 우리가 확인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개토왕 비문 보면 수묘인 연호라고 해갖고 어떤 수묘인 그러니까 그
고구려 왕릉, 집안 지역에 있는 고구려 왕릉을 묘를 지키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가호를 수묘인 연호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때도 이 연자를 써요. 이게 이 연자가 되게 전통 있는 한 글자인 거죠. 어쨌든 이 연의 등급, 이게 나중에 이제 구등호제가 나오는데 뒤에 어려운 얘기지만 좀 들어주세요. 호구의 등급,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소와 말의 숫자, 근데 토지, 특히 논밭이죠. 논과 밭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수목, 무슨 뽕나무, 뭐 이런 어떤 무슨 뭐 가래나무 이런 나무들, 그 다음에 호구와 우마의 증감, 수목의 증감 등의 순서로 촌의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촌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촌락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정보는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서에 기재된 마을 이름은 현재는 두 개의 마을 이름만 확인이 돼요. 사해점촌과 사라지촌, 이 두 촌의 이름만 확인이 되며 다른 두 개의 마을의 이름은 하나는 아예 날라갔고 그 앞에 내용이 날라가서 이 마을 이름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원경 무슨 촌인데 촌 이름이 있는 그 글자가 있는 부분이 어, 파손이 돼갖고 이름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해점촌, 뭐 사라지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A촌, B촌, C촌, D촌 이렇게 얘기해요. 그 편하니까. 자, 봅시다. 이게 바로 이제 촌락문서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촬영된 사진이겠죠. 여기 보면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당연, 사해점천, 견내산하고 그 밑에 글자가 재밌는 글자가 하나 있죠. 이 나무 목자에 이 덮을 개자가 옆에 오른쪽 우변은 개자고 좌변은 목자인 거. 요게 사실 지금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재밌게도. 요 글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아마도 이 개간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내산 계지 이렇게 해서 이제 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견내는 이제 이건 이두인데, 그러니까 이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그 방현 사해점촌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확인되는 이제 산과 이 개척지 전체 땅, 개지는 개척지라기보다는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아마도 약간 임야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모르겠다, 진짜. 이거 예전에는 이거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인철 선생님 논문에 요게 대한 해석이 있을 텐데 아이고 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이인재 선생님 논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그 주 5,720보, 그러니까 마을 둘레가 전체가 5,720보랍니다. 대략 한 5,000m, 한 5km 되나 봐요. 마을 전체 둘레가 마을역이. 그리고 이거 안 보인다 이렇게. 합 공연 10일.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한 호를 말하는 거죠. 공연 10일, 11가구가 사네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그 유명한 개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연, 뭡니까? 안 보여. 내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나? 개연, 사, 4여분 2네요. 네, 4여분 2. 4와 6분의 2라는 뜻인데, 요건 이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차중, 그 다음 두 번째 줄이네요. 차중에 중하연 4, 하상연 2, 하하연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하연, 하상연, 하하연 요런 걸로 봐서는 뭔가 이게 그 가호의 등급을 말하는 것 같죠? 이게 총 9등급이에요. 맨 위에는 상상연부터 상중, 상하, 그다음에 중상, 중중, 중하, 그다음에 하상, 하중, 하하에서 총 9개 등급으로 그 가호의 어떤 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구등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등호제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총 몇 사람이 삽니까? 합인, 합인 147이었다가 5명이 줄었나 봐요. 이 동그라미 친 건 삭제 표시거든요.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2라고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147명이었다가 3년 전에는 147명이었다가 이제 그 다시 통계 조사를 했을 때 5명이 줄어들어서 142명이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자, 다 읽을 순 없고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죠. 예, 이런 식의 문서다. 이 뒤에서 또 설명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두 번째네. 보면 이 첫 번째가 이제 강현 사해점촌이고 이게 A촌입니다. 이른바 A촌이라고 말하는. 왼쪽에 보면 촌락이 하나 더 있죠. 강현 사라지촌, 살하지촌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B촌, 이른바 B촌이라고 하죠. A촌, B촌 할 때 B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촌락은 사실은 앞에 문서 내용이 사실 사라졌어요. 이게 결실된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촌락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중화연 1부터 나오니까 이미 이 앞에 그 첫 번째 줄 앞에 촌명이 나오는 내용이 있겠지만 그게 지금은 이제 방락이 아니고 결실돼서 사라져 버려서 알 수 없는 촌락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른바 D촌이라고 말하는 이 촌이 이게 서원경이거든요. 이게 원자가 약간 하변이 날라가 있지만 이건 원자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서원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라의 구주 오소경 할 때 하나의 소경이죠. 중요한 중심지죠. 어쨌든 보면 이 서원경에 무슨 촌이죠. 이게 사실은 안 보여요. 무슨 촌인데 촌자도 사실 우변만 남아있고 우변에 마디촌자만 남아있고 좌변에 나무 목자는 보이지도 않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건 D촌이죠. 이른바 D촌. A, B, C, D 총 4개의 촌락에 대한 정보가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문서에 기재된 마을의 영역은 아마도 단순히 주거지와 경작지만을 계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산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목자에 덮을 개자 해갖고 그 개라고 있는 거 그게 아마도 임야인 것 같아요. 개간지? 나중에 이제 굴갈이라고 해서 이제 개척지 말이 나오니까 개간지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연구를 저도 좀 가물가물하네요. 이거 이 자료 본 지도 오래돼갖고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과 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임야 산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촌락에서 이제 땔감을 얻으러 이제 그걸 전지 시지할 때 시지잖아 시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그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 그걸 임야인데 거기까지는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은 모르겠습니다. 강이 나오는 안 나오죠. 네. 각 촌에 거주하는 연은 총 아까 본 대로 9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급, 9등호제니까 이 9등급으로 백성들의 그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는 어떤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뭐 재산이다, 아니면 뭐 사람 숫자다, 뭐 다양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바로 나오네요. 대체로 가구의 노동력, 즉 인정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인정이 맞을 것 같아요. 남자 2에 여자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게 보통 일본 학계의 견해입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빈중승이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연구자 그리고 기전에 사타다라고 하는 또 연구 또 훌륭한 걸출한 연구자가 있었고 또, 또 지금 현재는 이제 기무라 마코토, 목촌성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또 이 촌락문서에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인정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한국 학계에서는 인정보다는 아마 재산, 소유한 토지나 그 연이 소유한 토지나 재산의 다과를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게 김기흥 선생님부터 전덕재 선생님, 그 올라가서 이태진 선생님부터 해갖고, 전통적으로 또, 아마도, 각 가호가 소유한 어떤 토지나 재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부잣집은 상상연이고, 가장 가난한 집은 하하연 아니냐, 이렇게 기준으로 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구의 총체적 자산으로 등급을 나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왜 서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냐면, 일본하고 한국이. 이 통일신라 시대를 어느 시대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우리가 시대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제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얘기하면서 이제 시대를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뭐 현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어떻게든 다양한 이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보통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보죠. 근데 그 이 통일신라 시기, 이 촌락문서가 작성되는 시기의 통일신라의 시간을 고대의 역사로 볼 것이냐, 중세의 역사로 볼 것이냐도 사실은 여기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구의 그 구등호재를 구분해서 백성들의 삶의 어떤 이제 수준을 9등급을 나누어서 파악을 하는데 그것을 노동력으로 주목을 해서 사람의 많고 적음, 즉 노동력이죠. 노동력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해서 구등호재를 편제했다 그러면 사실은 노동력에 더 집중하는 시기는 고대라고 보시면 맞죠.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 그 가오, 즉 백성들이 각각 갖고 있는 재산의 많고 적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요거를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보게 되면 요거는 사실은 고대보단 중세에 가깝습니다. 아니,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요 자세한 시대 구분 논쟁은 나중에 여러분 한국 고대사 제 수업 들을 일 있으면, 그때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니까, 어쨌든 그러한 문제하고도 다 이렇게 얽혀 있는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서에 기재된 인구는 전체 인구수를 비롯해서 3년간 출생, 사망 혹은 전출, 딴 동네로 이사간 인구를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비의 숫자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토지는 논과 밭, 그리고 마전이 있습니다. 이 마전은 뭡니까? 이 마전은 우리 옷감이죠. 옷 입을 때 대마라고 하면 마포라고 얘기하는 그 뭐랄까? 삼배. 여러분 삼배 아시죠? 삼배 옷. 시원한 삼배 옷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그 옷을 만드는 게 마저. 그래서 논과 밭 그리고 백성들의 옷을 해입게 하는 마전이 있습니다. 물론 마전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옷을 해입은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 마전에서 거둬들인 이걸로 작물을 해갖고 이걸로 만든 옷감은 아마 세금으로 공납으로 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걸로 총 면적을 나눠서 기재를 했다 보시면 되고 또 나무, 수목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가 돼요. 뽕나무와 총 세 가지 종류의 나무인데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라고 돼 있는데 호두나무는 지금의 한자로는 호두나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래나무입니다. 가래나무. 옛날에는 가래 그 있잖아요. 가래나무가 그 열매는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가래나무는 이게 목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목재입니다. 목재라 갖고 가래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까요? 이게 뭐야? 어디 있을까? 합, 합전 58결, 7부. 여기 있네요. 합마전 1결. 그리고 안 보이고 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나무가 안 나오네. 아, 여기 있네. 합추자목.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자목이겠는데? 옆에 딴 마을을 보자.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인다. 합답 29결. 어쩌고저쩌고. 하고 합전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유전 어쩌고. 합마전 나왔고 합이 뭐야? 1200이 뭐야? 합 뭐가 모르겠다. 여기 있네. 합 백자목 추자목. 이거는 그건가? 뽕나무 상자인가 보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 확실하지 않아서. 나도 오랜만에 봐. 이 자료를. 어쨌든 어, 예, 뭔 얘기, 그렇지.
보면 합 100자목, 100자목은 총 68그루가 있었대요. 그리고 추자목은 총 48그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딴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무 우도는 백자목, 초추자목, 그 다음에 뽕나무, 상나무, 예, 뽕나무 상자 아시죠? 그냥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뭘까? 잠깐만. 이게 천사나 된다고? 아닐 것 같은데 합마전, 합상, 이게 뽕나무 상자인가 보다. 추자목, 뽕나무가 안 나오니까 기다려봐요.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너무 폴랑무을 본지 너무 오래됐어. 원문을 봅시다. 맞네요. 뽕나무 상자를 이렇게 쓰네요. 이거 어렵다. 이렇게 보니, 글자를, 이렇게 보니, 이게 뽕나무 상자네요. 예, 오케이. 그래서,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이 영상에 마우스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지금 어디냐면, 지금 방현 사해점촌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 가운데 부분 보시면 합하고 이상한 글자 하나 있죠. 요게 아마 뽕나무 상자일 거예요. 그리고 천사 돼 있죠. 그러니까 뽕나무가 천사그루, 천그루가 넘게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 줄이 합하고 백자목 돼 있죠. 백자목이 120그루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합, 추자목 110그루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예. 머스커서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설명해 봤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렇지. 이렇게 뽕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추자목이 가래나무예요. 예. 저게 이제 지금은 호두나무로 추자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가래나무로 추자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뽕나무와 잣나무, 백자목이 잣나무고 뽕나무와 잣나무, 호두나무 등을 기록한 것으로 나무에서 재배되는 생산품 역시 국가의 수치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입니까? 아니 국가에서 세금 거둘 게 아니면 문서에 조사를 안 할 거 아니야? 왜 조사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금 거둘러 돈 뜯으려고 뭐 조사했겠지. 그렇죠? 네. 자, 즉 무슨 말이냐? 이 신라 촌락 문서는 신라 정부의 어떤 지방 행정을 위한 촌락의 다양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에 당현 뭐뭐뭐촌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이 신라 촌락 문서는 최소한 현 단위의 이상의 집계한 거죠. 그러니까 당촌 무슨 무슨 촌 이게 아니고 당현이잖아. 우리 현에 있는 무슨 무슨 촌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로 적어놓은 거잖아.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당현이란 표현할 때 우리 현이라는 표현은 이 당현, 해당현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현급 이상에서 이 문서를 썼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 단위 이상에서 집계하고 작성한 내용을 주 단위 이상의 기간에 재정리한 겁니다. 왜 주 단위 이상에서 재정리한 걸 얘기하냐면 서원경 무슨 무슨 촌이 나오기 때문에 서원경급이 나오니까. 음. 문서에서 당연 소속의 촌과 서원경 소속의 촌 등 상위 행정단리에 달리한 촌들이 한 사람의 필체로 일괄적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서원경을 비롯한 여러 그 일대에 있는 촌들을 한 번에 정리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주 단위 이상에서 다시 정보를 수합해서 이 문서를 재정리 작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즉 촌락 문서는 당원, 당현과 서원경을 행정주 총괄할 수 있는 주가 어디예요? 웅천주입니다. 웅천주 혹은 웅천주보다 훨씬 더 상위 단위는 어디입니까? 중앙이죠. 경주입니다. 신라 왕성이 있는 곳이죠. 거기 작성돼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러한 신라 촌락 문서의 발견 경위를 보아서 이 문서는 결국 신라 왕경이 있었던 경주로부터 일본으로 유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왜입니까? 문서는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요. 일본에서 뜬금없이 신라의 어떤 행정문서가 발견될 리가 없잖아. 왜 발견됐겠어? 경주에서 일본으로 가는 물품에 포장지로 그 종이를 썼나 보지. 재활용해서.
그 당시 종이는 귀하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야, 종이 귀해서. 그러니까 그 정의를 행정적으로 다 쓴 다음에 행정적인 역할을 다 하고 용도와 수명이 끝난 그 종이를 재활용해서 덮개로 싸개로 이렇게 쓴 거지, 포장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일본으로 가는 물품의 포장 용지였던 거지. 예. 다시 정리하자면 이 문서는 현에서 군을 거쳐 주로 혹은 소경으로 곧바로 소경에서 곧바로 주로 발송된 다음에 한 차례 내용의 정리 제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주 단위급 이상에서 다시 정리한 문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경주의 왕경, 즉 중앙의 행정기관으로 행정보고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촌락의 현황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경제 현황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신라 중앙에 있는 귀족들은 중앙에 있는 이제 정치인들은 그걸 보고 지배층들은 그걸 보고 각 지역의 인구와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경제력과 이런 걸 다 파악 가능하죠.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세금 걷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세금 걷고 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노동력 착취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기본 정보 문서로 쓰는 거죠. 그렇게 써놓고 이 용도가 끝난 다음에 3년마다 제작성 되니까 3년이 지나면 용도는 용도 폐기되는 거잖아. 그러면 본래의 용도를 마치고 폐기된 문서 3년이 지난 후에 이 문서는 당시 왕경 내의 어느 귀족 가문이 주축이었을 사절단이라고 읽고 상단이라고 쓰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신라 사절단이 대부분 상단을 겸하니까 사실은 장사를 하러 가잖아 자꾸 사절단이라고 쓰고 상단이라고 읽는 이 교육 물품의 그 포장 용지로 사용돼서 일본으로 흘러갔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기가 막히죠. 자, 이러한 경위로 보아서 이 문서는 당시 신라 왕경인 경주에서 그 용도를 마치고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신라 중앙 조정에 보고된 문건이라는 겁니다. 문서의 마지막 용도는 신라 왕경 내 어느 기관의 행정문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은 이게 이 안에서도 논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성 관할 촌락의 문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는 신라 내성에게 보고된 문서일 것이다.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반 행정문서는 아닌 것 같아. 일반 행정문서는 아니고 신라 내성에 따로 보고된 문서인 것 같아. 뭐 이건 복잡한 얘기에 너무 논쟁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이걸로 히트친 선생님이 저희 동국대 역사교육과의 윤선태 교수님이 젊었을 때 진짜 물론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그 정말 거의 뭐 그 당시 뭐 뭐랄까요 말 그대로 윤선태 선생님 리즈 시절에 네, 이렇게 표현이 되나 모르겠다. 영상 안 보시겠지? 리즈 시절에 진짜로 이제 신라 촌락 문서랑 이제 월성 해장 목간하고 해갖고 이제 박사기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아, 그게 진짜, 그게 아마 2000년 서울대학교 박사기 논문일 거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년 박사기 논문일 텐데, 와, 그 논문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잘 썼어요. 정말 잘 썼, 멋진 논문인데, 그때 그걸로 히트 쳤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신라 촌락문서의 작성 연대가 몇 년이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주장을 하시면서 일약 스타에 오르셨죠. 스타가 되셨죠. 네. 아이고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큰일 난다. 혼난다 선생님께. 자, 뭔 얘기하다가 근데 같은 시기 당나라와 일본의 여러 지방 행정 관련 문서 작성 형식과 비교해 보면 그렇잖아. 신라도 어쨌든 그 당시 통일신라도 당나라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의 어떤 율령에 기반한 행정 시스템을 신라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야. 당나라를 좀 모방해서 좀 벤치마킹해서 신라가 자기들의 나름의 어떤 율령에 근간한 신라의 지방 지배를 했단 말이야. 중앙 지배. 그 전국 운영, 지방, 뭐랄까, 국가 운영을 했단 말이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이 당시가 되면, 이때가 되면, 뭐, 대보 율령부터 해갖고, 뭐, 양로령, 뭐, 하여튼, 다양한 율령들이 등장을 하면서, 일본은 일본대로 또 율령에 근간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갔고. 그러니까 당과 일본을 동시기로 놓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비교해보면 알잖아. 다 비슷비슷해, 생각보다. 어쨌든,
이 신라 촌락 문서는 기존에 작성된 호적과 개장 등 각종 지방의 행정문서가 있겠죠. 1차 자료, 1차 자료. 각 지방에서 말단 행정 단위에서 집계한 자료가 있겠지. 그 지방 행정문서를 다 모아다가 그걸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중에 핵심 내용만 추려서 다시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촌락문서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전식년의 문서와 호적, 그리고 수실. 수실이 뭐냐면 각 가호마다 호주가 매년 연말에 작성해서 보고하는 문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집에서 누가 뭐 올해 그 아이가 두 명, 한돌 태어났다. 그럼 그런 거 다 적어서 하는 걸 수실이라고 합니다. 요게 나중에는 이제 이 수실이 족보랑도 이어져요. 뭐 넘어가고 어쨌든 수실이나 개장 등의 문서들을 참고해서 작성되었을 것을 추정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이 문서는 언제 작성되었는가? 이게 언제 작성되었는가? 이게 정말 이제 정말 첨예한 논쟁의 진짜 그 한바탕 논쟁했었던 내용이었죠. 이 문서의 작성 연대에 대해서는 695년설이 있죠. 그 755년설이 있고 815년설이 있습니다. 815년설이 거의 절대 다수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755년설은 기전회라고 하는 핫하다라고 하는 이 연구자를 필두로 해서 이기백, 뭐 강진철, 뭐 이런 진짜 그 뭐랄까요? 김세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기백, 강진철 이런 선생님들 정말 그 70년대, 80년대 풍미했던 연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 755년설은 그 시대 19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던 학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815년설은 이홍직 전봉덕 이 두 분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이지만 다케다 유키오나 기무라 마코토 그러니까 무전행남이나 목천성 무전행남 선생님도 물론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몇 년 전에. 어쨌든 이분의 어떤 주 활동 시기는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무라 마코토 목천성 선생님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뭐 2020, 지금도 뭐 연구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흥, 이인철, 이희관.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로 정말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815년설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렇죠. 815년설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랬던 당시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윤선태라고 하는 연구자가 진짜 어마어마한 학설을 제기합니다. 755년도 아니고 815년도 아니고 695년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 695년설이 755년설이나 815년설은 그 당시 신라의 뭐 노급이 어떻고 뭐 정전제가 어떻고 아니 준전제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그 노급이니 아니면 관료전이니 이런 논쟁을 해가면서 문서의 내용을 열심히 분석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755년이냐 815년이냐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695년서를 제기했던 윤선재 선생님은 아까 처음에 이 문서가 어디서 발견됐다 그랬어요. 화엄경론질에서 발견됐잖아요. 신라로부터 일본으로 화엄경론이 언제 들어갔는가를 분석합니다. 그 자료를 찾아요. 그래서 신라로부터 일본으로 화엄경론이 들어간 시기를 특정하고 자료를 찾아갖고 이 시기에 화엄경론이 들어갔으니 그러면 이 문서는 그 화엄경론이 들어간 그 시점보다 이전에 작성될 것일 거고 그러면 695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학계에 충격을 준 학설이었어요. 예. 어, 지금 그 논문을 읽어봐도 가끔씩 섬찟섬찟할 정도로 정말 글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글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논문 읽어보세요. 아마 저 진단학본가 거기에 논문 실려 있을 거예요. 박사교 논문 읽어봐도 좋고. 자, 어쨌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신라 촌락 문서는 695년 아니면 어쩌면 815년 이 무렵에 신라 지방의 현 단위 이상에서 해당 지역 예하 촌락에 대해 조사 수집된 내용이 주 이상의 상급 단위에서 다시 지금의 문서 형식으로 정리 편집된 다음에 중앙으로 보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서들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정책 집행이나 재정 운영 등 여러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신라 촌락 문서를 통해 본 신라의 대민 지배를 봅시다. 신라 촌락 문서에는 호를 이제 공연, 뭐 개연, 등급연, 3년 간중, 수자내연 등등 뭐 다양한 표현으로 연이 등장을 합니다. 호를 연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공연이 사실은 호를 말합니다. 진짜 호를 말하는 가호 하나를 1공연이라고 하는 거죠. 공연인데 이 공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촌락 문서만 가지고도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왜냐면 비교 자료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단독 자료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주장 저 주장이 막 나옵니다. 어쨌든 이 공연에 대해서는 자연호로 보는 견해와 몇 개의 자연호를 합쳐 편호로 보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자연호라는 것은 뭡니까? 자연호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가호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있고 아들 있고 뭐 딸 있고 그렇게 거기다가 뭐 이제 뭐 잘 사는 집이 노비 몇 명 있고 고한 집안 그 한 집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한 가구가 자연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좀 어렵죠. 예, 자연호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호를 가지고 이 당시에 그 구등호제를 만들어서 등급을 매기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배하기가. 그래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몇 개의 가호를 합쳐갖고 하나의 편호로 보는 편호라는 건 뭐냐면 편제한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가 인위적으로 편제한 호, 국가가 인위적으로 편성한 호를 편호라고 하는데 아마 편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선 자신들이 각 공연을 지배해야 되는데 공연을 지배한다는 게 뭡니까? 공연으로부터 노동력도 착취하고 그다음에 군역도 지우게 하고 그리고 세금도 수취해야 되고 뭐 그런데 이게 뭐 자연호처럼 이렇게 사실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고르지 않게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그 행정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지배하기 편하도록 이거 문서상의 수치상으로 파악하기 편하도록 몇 개의 호를 합쳐서 편제해 놓은 호를 편호라고 해요. 아마 편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다음에 개연 있죠. 2번 개연. 이 개연은 뭡니까? 이 개연의 개자는 뭡니까? 계산하다. 뭐 계획표 할 때 개자죠. 이 계산하다 할 때 개자. 이건 말 그대로 계산상의 연입니다. 혹은 연을 계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그 수학이 되는 건데 산수가 되는 건데 이 계연수라는 게 사실은 이 문서의 핵심이에요. 이 계연을 왜 계산해 갖고 이 수치를 만들어 놨는지가 사실은 이 문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구등고지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계연수라는 거는 아까 볼까요? 아까 계연수가 뭡니까? 자, 당연 사회점촌의 계연수. 계연수가 뭡니까? 여기 써 있죠. 첫 번째 줄 맨 아래쪽에 보면 계연 4여분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4여분 2 돼 있죠. 4여분 2. 4여분 2라고 써여 있습니다. 4와 6분의 2라는 뜻이에요. 이 수치가 뭐냐? 이 수치는 어떻게 만든 거냐? 어디 갔어? 이 계연수는 중상연, 중상연은 기본수 1로 합니다. 6분의 6인 거죠. 1. 그리고 이걸로 해서 호등이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기본수가 6분의 1씩 감소해요. 호등이 중상연에서 올라가면 6분의 1씩 올라가고. 그래서 상상연은 6분의 9. 그러니까 1과 6분의 3. 그 다음에 상중연은 6분의 8. 1과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하연은 6분의 7, 1과 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상연은 6분의 6, 곧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상연 6분의 6, 그 다음에 중중연이 6분의 5, 중하연이 6분의 4, 그 다음에 하상연이 6분의 3, 그 다음에 하중연이 6분의 2, 그 다음에 하하연, 가장 가난한 애들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임의상의 숫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는 겁니다. 숫자대로. 그 더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개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개연 몇, 여분 몇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볼까요? 아까 여기 일단은 여기 보기 어려우니까 어딜 볼까? 여기에서 개연이 나올 거 아니야. 어, 여기가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당연 사라지촌 두 번째 현이죠. 두 번째 현을 보세요. 당연 사라지촌 당연 사라지촌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보면 합 공연 15 15가구가 사네요. 이 마을엔. 그 중에서 개연이 4여분 2랍니다. 4와 6분의 2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곱해 봅시다. 차중에 중하연이면 뭐예요? 중하연이면 6분의 4죠. 6분의 4 곱하기 1. 6분의 더 계산해 보자. 자, 6, 재밌잖아. 6분의 4. 6분의 4야. 6분의 4 곱하기 1이야.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 그다음에 하상현 6분의 3이죠. 하상현은 몇이래요? 몇 명 있대요? 곱하기 2. 하상현은 2랍니다. 또 더하기 그다음에 하중년이 5이랍니다. 하중년은 6분의 2 곱하기 몇이 5? 5. 더하기 그 다음에 하하연은 몇이야? 하하연 6이래요. 6분의 1은 6.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더하면 6분의 4 더하기 6분의 6 더하기 6분의 10 더하기 6분의 6이면 총 6분의 26인데 26입니다. 6분의 26이면 4와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4여분 2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재밌죠? 요렇게 그 동네에 경제력의 수치를 파악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요 개연으로 딱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은 뭐 경제력 10, 그 다음에 뭐 제가 사는 좀 저기 고양시 일산 서구는 좀 약간 가난하니까 경제력 4, 막 이런 식으로 각 동네마다 경제력을 딱 만든 그 숫자로 딱 매겨 놓는 거야. 산출해 갖고. 고양시민 파이팅 합시다. 자, 넘어가요. 너무 재밌잖아요, 개연은.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제 각 촌의 개연수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은 결국 촌 단위의 경제력을 숫자 하나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 파악하기 위해 산출한 수치로서 이렇게 계산된 개연의 수치는 해당 촌의 조용조 가장 이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기본이 되는 조세 수치 체제죠. 이 조용조는 조선시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는 기준 수치로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3년간 수자내연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이제 3번이죠. 3번은 등급연이고, 등급연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하는 9등급, 9등호절 말하는 거고. 그래서 3년간 중 수자내연. 이게 뭡니까? 어디였어? 어디였어? 3년간 중 수자내연. 이것은 전식년 이후 3년 사이에 전입해온 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년 중에 3년 동안 수는 거둘 숫자잖아요. 거두어 안친 년이란 뜻이 수자내연이라는 거예요. 거두어서 안친 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 그 밖에 당신년 문서에서 등급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등급이 없어요. 중중, 중상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등외연이라고도 합니다. 자, 등급연은 이렇게 총 하하부터 상상까지 총 9등급으로 공연의 등급을 매긴 호를 말하고 이 신라 촌락문서의 발견으로 당시 신라에서 편호, 즉 공연을 상상연부터 하하연까지 총 9등급을 파악하는 구등호제 실세였음을 이제 확실하게 문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신라가 구둥고제를 실시하였던 상황은 사실 당나라랑 연관이 됩니다. 당나라 정관 9년, 장태종 때죠. 정관 9년 3월에 당나라에서 원래 기존에는 3등 호제였어요. 상중하였단 말이야. 그거를 혁파하고 구등호제로 만들었어. 당나라에서도. 그리고 나서 이게 신라로 들어와서 신라가 중국의 변화에 발맞춰서 구등호제를 수용한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아까 695년설 있잖아요. 815년설하고 대립한다 그랬잖아. 695년설을 따를 경우에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구등호제가? 이런 말을 흔히 해요. 왜냐면 아마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원래는 3등 호제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당나라가 9등 호제로 바뀌고 고구려 백제 망했고 신라만 남았을 때 통일신라가 9등 호제를 언젠간 수용했을 텐데 근데 당나라에서도 635년에 실시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60년 지나서 신라가 바로 9등 호제가 나타난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적어도 한 100년 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승인이 생각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뭐 알 수 없는 얘기니까. 아마도 만약에 695년 설이 맞다고 본다면 시기적으로 통일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민의 빈부격차가 많이 나겠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혼란기와 소용돌이 속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겠지만 못 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보통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럴 때 우동호재가 성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만 통일신라 시기 시행된 이 구등호재 호등편제 기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기준으로 호등 산정이 이루어졌을 거라 본인 입장에 있는데 그래도 많은 연구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인정을 기준으로 호등 산정이 이루어졌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각 호의 정남과 정녀의 숫자를 2대1로 환산을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딱 나와줘요. 예. 이건 나중에 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남녀의 이제 정남 정녀의 숫자가 나오니까 각 호의 정남 그 성인 남자와 성인 여성의 수를 2대1 남자 2에 여자 1로 환산한 다음에 그 숫자를 쭈르륵 해갖고 등호를 딱 맞추면 그러면 딱 맞더라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 이게 아베 뒤 이름 생각 아베 누구 무슨 일본 연구자가 처음 얘기했던 건데 예,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것은 고대 한중일의 어떤 연령 등급제가 인신을 기준으로 한 수치 체제와 밀접히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북조 시대의 연령 등급제와 유사했던 촌락문서의 상황. 왜냐하면 촌락문서에서도 이제 조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인 남성부터 이제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나이마다 이렇게 나이 구간을 잘라놨어요. 뭐 조녀, 추녀, 뭐 이렇게 정녀, 정남, 추남, 조남 뭐 이런 식으로 어린 남자부터 해갖고 뭐 성인 남자 그리고 좀 나이 든 할아버지 노년에 있는 할아버지들까지 해갖고 나이 이그 뭐랄까요 연령 구간을 딱 나눠놨습니다. 그 시대 연령의 어떤 등급과 유사했던 게 중국 남북조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신라의 어떤 세금 제도, 세제가 인신을 핵심적 기준으로 하여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근대 국가에서 이 조세 수치는 결국 국가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지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거를 뭔가 노동력의 기준에서 바라봤던 게 아닌가.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대 사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체계를 갖추어서 조세 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작업은 당대의 어떤 체제적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냐, 중세로 이행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바꿔 말하면 신라 촌락문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 통일신라식의 수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신라의 촌락 지배가 무엇을 기축으로 하고 있었는지 또 나아가서 통일신라의 역사적 발전 단계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이 안에 다 도사리고 있는 거죠. 살벌하죠. 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진짜로 수많은 연구와 논쟁과 아직도 합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건들기 어렵죠. 정말로. 예. 그 한동안은 사실 연구가 잘 안 되다가 근래에 촌락문서로 다시 연구가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작년에는 뭐 그 학술 대회도 몇 차례 이루어진 것 같고 촐랑 문서를 가지고. 네. 하여튼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또 토론 주제가 필요한데 요것도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서 제가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고대 국가 행정 시스템 근간을 제가 문서 행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행정 시스템은 무엇에 근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고민해 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아이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총 2개 강의를 영상 3개 나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